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도둑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사랑이 머무는 풍경에서 감각적인 영화를 한번, 이건 워낙 당초에 계획은 없었었는데, 이제 그쪽에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메릴로 뽕띠의 그 현상학과도 연결지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에 쓰지 않았었던 그 영화였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영화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제 기억으로는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풀 영화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라든가 딴 데에서 오래된 영화여서, 노출이 되어 있을 텐데요.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1999년 영화라서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에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럴 수 있구나.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커피 테이스팅과 연결 짓는 강의를 제가 다음에 이 책도둑에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렵죠. 메타포로 이제 들어갑니다. 메타포가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이게 그 기술이 아니면 그 소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마치 시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타포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면 거기가 이제 강의실이어서 커피 준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커피 공부는 마시면서 커피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메타포와 은유하는 것. 은유란 뭐지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죠?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상적 개념이 먼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커피의 산미 이거는 추상적이죠. 그죠? 왜냐면은 만져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서 느껴지는 그 산미. 이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스다. 이거는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나는 추상으로 호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커피 테이스팅에서 은유를 하고 싶은 것은 추상을 구체적인 것으로. 그죠? 머릿속에 그 표상되는 것,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것, 커피를 마셨을 때 그거를 공감할 수 있도록 혹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추상적인 거를 보다 느끼기 쉬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메타포가 되는 거죠. 뭐 해보는 거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하다 보면 문학 작품의 표현들이 결국 한 잔의 커피를 묘사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책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2013년인데 영화 속의 내용은 1938년 2차 세계대전 때인 것이죠. 독일의 어떤 그런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한 그리고 나치에 대한 그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 이 더 북 스위프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것이죠. 이제 자료를 뒤져가면서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물론 봤습니다만 책을 다 읽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러나 충분히 제 강의에 쓸 수 있는 내용만큼은 더 북, 스위프를 저는 이해했다고 봅니다. 이 입양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인이죠. 유대인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입양된 아이의 그 집에 유대인 청년이 몸을 이제 숨기게 되죠.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지금 강의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대목으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플롯을 쫓아가면서 영화를 감상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유대인 청년의 그 지성인으로부터 이 한 유대 어린 소녀가 독일인 소녀가 지성으로 거듭나는 지성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메타포, 은유라는 장치를 넣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일 포스티노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어부의 아들이 네루다를 만나서 이제 메타포가 막 터져 나오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 지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커피에서도 진정한 지성이라고 하면 한 잔의 커피를 감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거를 메타포, 은유를 해서 내 머릿속의 추상성을 표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면 충격적이에요. 모르고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나레이션을 하는 음, 사람이, 그것도 설정이에요. 소설의 설정이죠. 소설에서도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더 속기 쉬워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친근한, 어, 뭐,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해듯이 아주 친절하고 감미롭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의 사신, 죽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제 영화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 나레이션이 주인공은 여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건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마 이 소설의 놀라운 면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늘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참혹상을, 그 시절을 묘사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장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고, 2005년에 호주의 마커스 주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소설을 어, 발간을 했는데, 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4년 동안 등재될 정도고 영화도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극장에서 개봉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DVD를 본다거나 지금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영화가 시작이 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팩트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죠. 아주 작은 사실 하나,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요. 아주 잔인한 얘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충고하건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니까. 아,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저 메시지만 보면은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어차피 죽게 돼 있다. 이런 섬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와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기는 마치 그냥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섬뜩합니다. 자, 이런 이제 문학적인 이제 표현들이 갖는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왜 촉도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도둑놈을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 아이가 책을 산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피신을 하러 갈 때 동생이 기차에서 죽지요. 응? 그래서 기차가 잠시 멈춰서 그런 시대인 거죠. 그 아이를 땅에 묻습니다. 이제 장례식의 인부가 떨어뜨리고 간 책을 이 주인공이 이제 거기서 처음 책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책이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아이와 어울리지 않는 책이죠. 이 아이는 아직 문맹입니다. 글을 익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책을 읽습니다. 이 어떤 의미죠? 책을 통해서나마 소통하는 거죠. 지금 독일의 이런 어, 아주 그냥 삼엄한 이런 시대에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환경은 되지 못하는데, 아이는 책을 선택을 하고 떠듬떠듬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세상을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게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정보로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이제 책이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커피와 똑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읽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고, 그 책에 감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감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고, 그 책에
내용이 행복을 주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결국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죠? 한 잔의 커피에 대한 행복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두 번째 책은 투명인간이라는 책이죠. 이제 영화를 보면은 독일 장구의 집에 이제 리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있는 서재에 있는 책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책을 딱 갖고 오게 되니까 투명인간이에요. 영화의 장치죠.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누군들한테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많은 평론가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히틀러의 어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상황이 히틀러라는 그 존재, 섬뜩한 존재,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려고 탐욕스러운 바로 히틀러를 중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또 실제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책을 이 맥스가 굉장히 재밌게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의 글자들 모두 다 지워버리죠. 흰 페인트로. 그리고 리젤한테 거기다가 너의 이야기를 써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배경에 보면은 1933년에 나치의 분서 사건이 있죠. 책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뭐 2만 3천 권이 태워졌다고 하고 또 그 유명한 수정 크리스탈 나이츠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1938년에 벌어집니다. 모든 걸 다 깨어부수는 그래서 그 도시의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그걸 역설적으로 수정의 밤이라고 하지만 이 독일이 유럽에서 특히 헝가리나 이런 쪽에서 보였던 유대인들 학살이라든가 그런 잔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모티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모티프가 돼서 거기에서 이 아이가 책을 갖고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책을 보는 거죠. 여기서 영화의 설명에는 1938년 독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영화에서 분서 사건이 보이는데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증이. 38년에는 크리스탈 나이츠라 그래서 이거와는 다른 사건이고 분서 사건은 1933년에 5월 10일 날 벌어진 거니까 영화 설명에 이 시대적 배경은 1933년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 영화에서 따올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이 뭐냐면은 틀라의 나의 투쟁을 그 맥스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지성인이 그 책을 그냥 페인트로 싹 지워버리고 리젤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얘야, 너 여기에다가 너의 이야기를 써. 응? 라고 얘기를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라고 하는 유대인, 여기서는 이제 지성인이에요. 일 포스티노에서는 네루다가 되는 거고, 얘야, 이제 글을 모르는 애한테 글을 써라. 응? 네가 하루하루 느끼는 것을 이 책에 써거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해석, 평론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글을 씀으로 해서 시대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이 아이한테 이 살벌한 이 시대에 주눅들어 살고 있고, 그 세상을 살 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맥스라고 하는 지성인이 글을 써서 필사를 하거나 글을 씀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아이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는 평론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메타포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게 맥스의 얘기입니다. 맥스가 리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글을 써라. 왜 글을 써야 되냐면 생명을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잎사귀도 그렇고 새 같은 것들이 생명 가진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 잎사귀, 생명이죠. 새, 생명이죠. 어찌됐든 잎사귀가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로 불리고 새가 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명명이죠. 명명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름이 붙여졌는데 우리는 살아있어서 단어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를 가졌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거야. 잎사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존재론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건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김철수 시인의 꽃과 같은 얘기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명명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단어, 언어, 이름은 생명이야. 얘야, 너도 생명체이니 너가 단어를 써서 이 살벌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봐. 응? 이 암울한 현실에서 너의 단어 하나하나는 곧 생명일 거야. 고로 너의 그 책은 너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너는 이 살벌한 이 참혹한 세상에 글을 쓰는 것, 단어를 쓰는 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언어, 단어를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동시에 그 영화에는 또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언어의 존재론적 기능은 명명이죠. 그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꽃은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존재를 드러나는 행위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진다는 것.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커피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커피에 속성을 부여하죠. 아, 얘는 신맛이 있다. 과일과 같다. 그러면 그 커피에는 망고와 같다라고 하면 그 커피는 망고라는 이름을 붙는 거예요. 물론 은유가 됐으니까 망고 맛을 내는 커피. 그 커피의 존재론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속성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 커피는 망고다. 라고 하면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죠. 은유법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이 커피는 망고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망고 갖고 온 특성을 갖고 있는 커피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커피는 망고야. 라고 얘기에 멈추지 말고, 이 커피는 그 단맛과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나눠 어머니가 까서 내가 행복하게 누워서 받아 먹었던 그 늦가을에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좀 뭐 버벅거렸습니다만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자, 우리가 커피의 향미를 표현을 할 때 어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메타포를 한다. 메타포는 굉장히 압축되고 짧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정서를 담아서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문장과 이야기로 만든다라는 거. 그거는 바로 서사,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포는 압축적인 것.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 서사 구조다 얘기를 하고, 그걸 바로 우리가 나레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야, 너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봐. 이 커피의 맛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의 정서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어서 너로 하여금 무엇을 떠오르게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라고 권하는 거는 서사. 이 커피의 느낌을 서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소시르의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작위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을 붙이기 전에 사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과는 분명히 내 손에 만져지고 존재하죠. 그러나 얘가 이름이 없을 때는 이게 사과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 머릿속에 표상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이름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으면은 나한테 어,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를 사과, 만약 누군가가 사과가 아니라 얘를 볼펜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 사과를 우리는 볼펜이라고 부르면서 볼펜이 맛있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 생성된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서 소통되는 과정, 그 의미로 쓰여짐이 생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의미를 만든다. 기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단어가 이름이 개를 존재케 한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커피에서 우리가 커피의 맛을 설명하고 은유하고 내러티브 서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 의미를 만들어주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커피 메타포나 커피 향미 표현을 그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거 서사 구조가 어떻게 돼? 이야기가 어떻게 돼? 이 커피의 맛을 한번 표현해봐. 응? 너의 서사가 너무나 멋져. 이 서사 그냥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 서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너의 단어장에 너만의 이야기를, 너만의 단어를 써. 그것이 곧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거고, 너만의 이야기를 써. 바로 너의 서사 구조가 되는 거죠. 내 단어들로 백지를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너가 기억을 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은 치유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저 장면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마신 커피, 그다음에 마시고 나서 느껴지는 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 이제 단어 하나하나 경험, 커피를 마신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이. 그러니까 감각이죠. 마시는 건 경험했고, 커피를 마셔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속성, 신맛, 맛,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하다라는 거고. 자, 이제 감각이 되면 내 마음 속에 이런 현상을 표현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언어가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적인 특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감각하고 그것을 언어로 결합시킨다라는 얘기가 이제 함께 작동이 되는 거죠. 여러 선생님께서도 커피 향미를 묘사하는 뭐 은유나 아니면 서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영화 속에처럼 써라라는 얘기죠. 써서 단어로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그런 말들을 기억하고, 그죠? 단어의 의미나 단어에 새겨진 정서가 기억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 서사 구조로 나갈 때 너만의 감상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참, 이 영화만 따라가기도 참 벅찬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야. 자, 이제 여기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 이거를 얼마나 깊게 알겠어요. 그러나 커피를 하는 영역에서는 충분히 알 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뭐죠?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몸으로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때 경험했던 것에 대한 정서와 가치가 들어가 있죠. 만약 어제 편도체를 통해서 장기 기억 해마로 간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 것들은 나의 정서가 입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기억한 것 중에 정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범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야 라는 얘기는 이제 플라톤의 얘기까지 갑니다. 이제 플라톤은 기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유명한 메논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겪었던 것을 불러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를 했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은 사라졌을 것인데 너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바로 네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축복이고 그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모르지만 너를 이루고 있는 영혼이 진리를 다시 떠올려주는 너에게 선물해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가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한 걸 플라톤적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야. 기억이란 기억을 통해서 영혼이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나의 정서를 떠오름으로 해서, 내가 어린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망고를 갖다가 먹는 그런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면, 그 커피가 나로 하여금 그런 행복함을 선사했다면, 그 커피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영혼이라는 거죠. 커피가 영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커피가 들어와서 나의 정서를 보듬으면서 나의 행복함을 떠오르게 하는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작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커피 테이스팅에서 좋은 걸 떠오르게 했을 땐 뭐예요? 커피가 나의 영혼을 움직였다. 그것이 커피로 하여금 프루스트의 페노메논처럼 트리거가 되어서 나의 행복한 어떤 한순간이 떠올라서 나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그러면 축복이죠. 뭐 영혼의 축복이죠. 그때 영혼은 누구의 영혼? 절대자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일 때는 뭐에 의해서 감각된 가만히 있던 영혼이 왜 확 불러일으켜서 나한테 어린 시절의 영혼 망고에 대한 행복을 부여하죠? 커피로 인해 자극된.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론에서 기억을 논하게 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궁전이다. 만약에 이 기억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기억일 때는 아니겠죠. 그럴 때는 그 분노 트라우마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과거의 저장이 아니다. 응? 그거를 다시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너가 생명체로서 너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의 존재로서 뭔가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뭔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너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가 이 커피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존하고 있는 내 자신의 나의 인식, 커피에 대한 인식을 내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표현하는 것은 실존적인 내 자신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진실은 곧 행복인 거고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커피라는 자극이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억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이 영혼의 반영인데 이걸 우리 커피 테이스팅에서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기억이 트리거되는 거 어제가 아니라 우리 향수에서 그리고 라따뚜이에서 프루스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기억, 해마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신맛과 어떤 향미, 플레이버의 그런 감각이 내가 살면서 잊고 살았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처럼 되어 있던 하나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트리거가 돼서. 자, 그랬더니, 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커피를 마시고 나의 어떠한 기억이 떠오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말을 편하게 해서 이 커피의 향미는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부분을 들춰내 보여줄까? 어떤 기억을 이끌어 올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영화 속의 기억이 영혼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커피 향미에 적용시켜서 표현하는 하나의 수사법, 표현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커피 테이스터의 입장에서 보면 커피의 향은 단지 신경 전달만 자극시키는 화학적 신호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스스로를 비추는 나 자신을 비추는 감각적인 거울이다. 그죠? 커피로 인해서 내 기억이 떠올랐고 기억은 누구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미를 말할 때
그 향미로 인해서 어떠한 기억이 떠올랐을 때 향미가 곧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이고 존재, 내가 하나에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자, 따라서 커피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각하고 있는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감각을 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의 실존을 느끼게 하고 그 감각된 것이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정서에 새겨져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억을 끄집어내서 와, 이렇구나라고 언어로 서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이 커피 인문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하고 실존의 나를 느끼고 그것이 기억 속에 어떠한 장면을 이끌어내고 내 가지고 바로 내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이렇다라고 언어로 표시함으로 해서 나를 나의 생각과 아름다운 나의 영혼과 나의 건전한 생각과 실존하는 나의 정체성을 내러티브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메타포입니다. 이제 사실 이 영화의 첫 단계, 강의의 첫 단계는 요 장면만 설명해 주는 걸로 커피 테이스팅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강의법은. 자, 책도둑의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림 속에 저 앉아 있는 친구가 유대인 숨어서 지내는 맥스이고, 저 맥스가 이 어린 리제를 갖다가 지성인으로 이끌어주고 있죠. 맥스는 리젤로 하여금 메타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구름이 어떤지, 오늘이 어떤, 하늘이 어떤지를 묘사해달라고 얘기하죠. 잔뜩 흐려요. 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책을 읽고 맥스와 소통을 하면서 어느 날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래, 오늘은 어떤지, 오늘은 하늘이 어떤지 한번 묘사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잔뜩 흐려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죠. 아, 잔뜩 흐려요.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흐린다고 하는 건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하늘이, 네가 얘기한 잔뜩 흐린 하늘이 너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너만의 눈으로, 너만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 내 눈이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눈이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려봐. 그리는 거를 언어로 표현해봐.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건 시각이죠. 네 눈이 분명 그걸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을 봤을 때 너는 어떻게 느꼈는지 너가 느낀 하늘을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는 잔뜩 흐려요. 라고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다가 너만의 단어를 이용해서 너만의 하늘을 이야기해봐 했더니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메타포에 눈 떠서 표현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은 참 너무 멋져요. 알고 보면. 만약 이 부분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보면 아우 쟤들 말장난하나 재밌게 얘기하네 이럴 수 있지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마침내 지성인으로 탁 트이는 순간이죠. 이렇게 이 순간은 한 번에 온다는 거죠. 담 아래에서 폴짝폴짝 담 밖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단한 고행과 수행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한 번에 한순간에 담 밖이 보이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장면이에요. 어? 잔뜩 흐려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창백해요. 창백한 날 모든 게 구름 속에 갇혀 있어요. 태양처럼 안 보여요. 구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태양이 태양처럼 안 보여요. 뭐랄까. 그 주변에 은빛 색깔이 있고 그 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한테는 경험적으로 굴 안에 그 있었던 그 색깔이죠. 은빛처럼 보이니까, 은빛을 띤 굴처럼 보여요. 직유를 하고 은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애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각화시켜서 이미지로 그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맥스가 얘기하죠. 너의 언어로 나는 봤어.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메타포어는 그런 겁니다. 상대가 메타포어를 하면 그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확한 묘사는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죠. 어, 기자들도 컬럼 기사가 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고 가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르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르포르타지는 뭐죠? 글을 그리는 거예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커피를 테이스팅한 우리도. 자, 지금 에티오피아 구찌 우라가 와 있습니다. 너 커피를 보고 한번 맛을 표현해봐. 플레이버 필을 보고, 어로마를 보고, 어시더티 바디를 막 얘기를 하는데 단어의 나열이죠. 단어의 나열만 갖고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 라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서 각자의 경험이 반영된 서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와 문학을 했던 분들은 이 커피를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속성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뭐랄까 응? 잔뜩 흐려요라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하지 말고 태양이 모두 구름에 숨어버렸어요. 은빛을 띤 굴이라고나 할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커피 단맛도 있고 산미도 있어요. 뭐라고 할까? 간 나온 빵에 묻어있는 레진, 건포도를 하나 입에 머물렀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 이제 하나의 서사가 되고 표현이 되고 어때요? 그림이 되어있죠. 간 나온 빵에 이렇게 빵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어, 건포도. 제가 묘사를 할 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은 네가 얘기하는 커피의 맛을 이 친구처럼 이젠 나도 봤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메타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반복이라 내려갑니다. 제 말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각적 이미지, 시적 은유, 감각적 이미지 본 것을 언어, 언어로서 묘사하는 것. 그렇게 향미를 언어화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메타포를 한다는 거죠. 언어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 감각의 언어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내가 감각한 거를, 내가 후각과 미각으로 감각한 거를 말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 너만의 다연어를 이용해서 내 눈이 말할 수 있다면 해봐라 라고 하는 걸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럴 때 메타포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훗설과 메를러 뽕띠가 나오면 무조건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훗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식이 대상을 하는 의도성을 가진다. 모두 지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것이고 그 감각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의미가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감각이 그 대상을 의미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각한다는 감각을, 체험을, 현상을 강조하죠. 메를로 뽕티는 더 나가서 내가 만지고 맛보고 내가 내 몸이 자극받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몸의 언어다. 응? 내가 감각하고 머리로 들어가서 얘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바로 언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사유한다. 내 감각이 사유한다는 얘기예요. 뇌는 어디 갔죠? 당연히 뇌를 통해서 오지만 이성과, 그러니까 얘를 판단할 때 얘는 어떻기 때문에 맛있어. 얘는 어떻기 때문에 불의 온도를 잘했고, 그래서 건포도의 느낌이 와, 내추럴로서 잘 익은 것만 따고, 그다음에 이 농장의 역사를 놓고 볼 때, COA에서 몇 등도 하고,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먹어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메를로 퐁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각의 시적 환원. 시적 환원이 온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각한 것을 시적 언어로서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해가지고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이제 막 뭔가가 하나가 형상화가 됐는데 그거를 눈으로 본 거를 언어로서 차분하게 본질을 파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흐림을 잔뜩 흐려요란 거를 해석을 하는 거죠. 태양이 숨은 은빛의 공간이라고 의미의 장을 펼쳤습니다. 감각한 것을 언어로서 더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잔뜩 흐린 거를 리젤은 태양을 품은 굴이라고, 태양, 내가 보라본 저 자연현상을 리젤은 지금 태양을 품은 굴이라고 해서 의미의 확장을 했죠. 만약 A라는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뭐 예컨대 핫도그다, 저거는 호떡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연현상인 구름에 가린 태양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는 호떡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하고 의미의 확장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감각되는 것이 감각되는 사람마다 모두 서사를 이야기한다면 사람 수만큼이나 한 잔의 커피의 의미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수많은 커피 그 확장. 이 커피는 어떻게 정의돼야 되나요? 정의할 필요가 없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겐 진실이죠. 저 사람은 호떡으로 인식을 했는데 호떡이 나한테 왜 필요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나는 은빛 굴로 느꼈는데.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메를로 ponti는 존재론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의 존재는 실존에 대한 겁니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본질은 누구의 얘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죠. 그러나 실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르트르가 얘기하죠. 본질 필요 없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막 이렇게 따져나가면서 공통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 박영순, 이렇게 본질로서부터 실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다. 박영순이 먼저 딱 있고 박영순을 정의하는 것, 박영순 자체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박영순 안에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르트르는 유물론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고, 전제로는 실존주의는, 그리고 여기서 실존 주체로서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떤 하나를 감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그 커피를 딱 감각했을 때 그 순간에 그 기억과 감상과 정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에서 은유는 똑같은 거예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느 농장 거.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냥 내 감각되는 것이 어떠한 기억을 이끌어오고 그런 기억들이 주체로서, 나로서 나는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감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아이, 못 마신지 모르겠어. 난 이걸 얘기하지 못해. 근데 커피 테이스터는 어떻게 돼요? 감각한 커피의 맛을 주관적인 기억을 이끌어와서 그거의 의미를 서사, 내러티브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커피 테이스터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이 되고 싶죠. 근데 뭐 메타포 한다고 다 시인인가요? 시인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시인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정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와, 첫눈이 언제 오는 거야? 첫눈이 올 때 만날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얘기하죠. 야, 첫눈이 내리니 너가 생각나네? 이거는 시적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첫눈이 내리니 너가 생각나네. 이건 아무런 감흥이 없다. 어떻게? 너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 하니까 눈이 내리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감성을 달리 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연습한다면 이 틀에서 커피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시를 쓸 때는 추상을 구체적인 걸로 가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걸 추상으로 은유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커피 테이스팅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추상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은유하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 경험으로 자꾸 빗대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은유를 할 때 시간은 돈이다. 시간 추상이죠. 돈이라고 하는 추상성, 시간이란 추상성에
돈이라고 하는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향미는 풍경이다. 풍경은 아름답죠. 편안함을 주죠. 그러니까 향미가 좋은 향미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주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바로 A는 B다. 커피의 맛은 뭐다. 응? 이런 의미로 구체적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것이 이제 메타포어죠. 자, 이건 이제 은유를 익혀서 하나의 문장이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러티브. 서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커피의 산미의 정체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만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바를 기억에 있는 내 경험을 불러와서 설명하는 거죠. 이 커피는 햇살 아래 마른 흙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건 햇살 아래 마른 흙냄새를 맡아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곧 뭐죠? 내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이 기억이 끄집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서사해주면 멋진 은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장 자체는 은유 나죠. 커피는 햇살 아래 마른 흙냄새가 난다. 이 문장을 보면 은유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신 커피를 은유하라 얘기할 때, 아, 이 커피는 햇살 아래 마른 흙냄새가 나는 바른 커피. 햇살 아래 있는 흙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이 커피의 맛을 햇살 아래 흙이라고 은유한 것이죠. 자, 입안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벨벳 같은 질감. 이 커피는 벨벳. 같은이 들어가면 직유법인데, 커피의 이 느낌을 벨벳으로 은유했다. 아주 벨벳은 뭐예요? 비로도 치마, 부드러운 치마. 우리가 비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벨벳이죠. 자, 이렇게 언어적 사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커피를 통해서 우리의 후각과 미각이 작동될 텐데,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서사로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의 맛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감각된 것을 언어로서 재구성하는 얘기. 이때 재구성은 뭐죠?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응? 향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된 것을 기억에서 끄집어 오는데 그 기억에 이미 저장된 기억에 정서가 배어 있는 거죠. 장기 기억에 우리가 그 기억이 기억될 때 어, 정서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서가 묻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언어로서 풀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커피 자체가 기억을 만들어내죠. 아, 이 커피 너무나 멋져. 야, 이건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나는 할래. 그러면 그 커피는 장기 기억 속에 어머니의 손길로 기억되죠. 바로 이겁니다. 커피에 감각된 거를 내 정서에서 있는 것과 매치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인코딩 한다 그래요. 코딩 시켜서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커피를 마시다가 요 커피를 마실 때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리면 얘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은 커피라고 순식간에 메타포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얘를 장기 기억 속에 넣어서 나는 에티오피아 구찌 우라가를 어머니의 손길로 은유해서 저장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어느 자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얘는 내가 경험했던 에티오피아 구찌 우라가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 박 선생 이 커피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얘기하면 얘는 단맛도 좋고 스토니 프루시한 느낌도 나고 다크 초콜릿의 기운도 나오는데 이 감미로움이 어릴 때 저의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감각한 거, 내 마음속의 정서를 내러티브로 다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꾸 어, 은유하고 내러티브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된 것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감각된 것을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인지, 커그니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인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기억과 정서를 통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인지적 행위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은유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인지적이에요.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적 행위인 것이죠. 왜? 우린 동물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내 옆에서 강아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걔는 감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얘를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기억해서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갖고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다고 메타포하는 건 내 옆에 있는 강아지는 커피를 감각만 했지만 저는 얘를 감각하고 묘사해서 인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걔는 인지적인 활동을 못한 거고 감각에 머물러 있죠. 기억만 꺼내는 것을 퍼셉션 한다 그러고 감각하는 것을 센세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인지하는 건 코그니션, 이모션, 정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맨 마지막 문장 커피 테이스터는 감각을 서사화한다. 감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감각된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뭐지요? 시인이 된다. 수필기가 되면 이제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서를 새겨서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영화는 사랑이 머무는 풍경입니다. 이거 올리버 섹스의 투시 앤드 나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영화한 겁니다. 어, 올리버 섹스 굉장히 감성적인 걸로 우리 커피 향미 표현에서는 센세이션 영역에서 또 와인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 꼭 보시고요. 와, 음, 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길들여진다는 것, 우리가 적응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능력인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 보인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